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확실한 기준을 안내드리는 보기남 보험 전문가 이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보험 전문가로 나온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 보험 전문가 차경주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질환 보험인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윤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대질환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회자님께 퀴즈 하나 드릴 텐데요. 혹시 9988234라는 숫자를 알고 계실까요? 9988234요. 네. 숫자 7자리나 되는데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9988234 무심코 들으면 그냥 숫자들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르신들의 건배사입니다. 이 사실 숫자들은 웃기지만 슬픈 의미가 담겨 있고 요즘 어르신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숫자인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을 표현한 숫자입니다. 네, 그만큼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기를 바라신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에서 10위까지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망 원인 1위는 당연히 암이지만 그 뒤를 바로 잇는 질병들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질병들이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TV나 여러 매체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혈관 질환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실 만큼 현대인들에게 혈관 질환은 시한폭탄 같은 질병이지만 암이라는 질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있지만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준비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이런 질병들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TV에서 예능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연예인분들이 나오셔서 뇌 속에 시한폭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기자 정의루 씨, 개그맨 조세호 씨, 배우 윤계상 씨 같은 유명한 분들께서 뇌혈관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을 머리에 가지고 있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뉴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남들과 다르거나 특별해서 이런 질병들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이 뇌동맥류라는 질병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라는 질병은 뇌동맥의 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서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외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나 잦은 음주, 흡연,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식습관 등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적되고 쌓이는 나쁜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그중에서 이런 원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종합 만성질환, 고고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고당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요.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은 당뇨병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진단받거나 진단받기 직전의 상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혈관 질환은 이 고고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들을 제때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이 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은 진단 이후에도 심한 말기 상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혈관 질환은 그 질병이 진단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몸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춰서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몸은 급격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들과 관련해서 어떤 보험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전에는 암보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후유증을 남긴다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암보험만큼이나 중요한 보험이 혈관질환 보험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정말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질병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내시경과 같은 기술로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미리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혈관 질환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드렸던 뇌동맥류의 사전 징후를 보시면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전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일 동안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 이 증상인데요. 네, 정수리부터 뒤통수, 뒷목까지 뻗치는 심한 통증이 느껴지시면 뇌동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두통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뇌동맥류를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혈관 질환은 정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주신 이 뇌동맥류에는 어떤 발생 요인들이 있을지도 이야기 들어봐야겠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당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뇌동맥류는 특히 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뇌동맥류는 당뇨와 고지혈증 때문에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혈액에 당이 떠다니는 당뇨는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고 묽은 피보다는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고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혈액에 기름기가 떠다니는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침착되기도 하기 때문에 혈관 내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관 질환은 세 가지 만성 질환이 서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혈관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고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암처럼 이 혈관 질환들도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런 혈관 질환도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중증 질환에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클립 결찰술, 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는데요.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열어서 클립으로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의 목 부분을 묶어서 혈류 자체를 차단하는 치료이고요. 코일 색전술은 허벅지나 손목 동맥을 활용해서 뇌혈관까지 밀어 올린 가느다란 도관을 통해서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동맥류 내에 채우는 시술입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은 뇌혈관과 심장혈관 치료에 쓰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좁아진 혈관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이런 치료들은 결국 조기에 발견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이고요. 제때 발견이 된다면 재발률도 많이 줄어드는 치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실 때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하게 막히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혈관이 급성으로 꽉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혈관 질환들도 이렇게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클립 결찰술, 코일 색전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술까지 치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재발이 없이 또 완치가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비용적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제가 뇌혈관 질환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대부분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잘 모르시고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보장받으시는 뇌출혈이나 조금 더 준비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뇌졸중까지만 보장을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뇌동맥류나 조기에 발견되는 질환들은 대부분 뇌졸중과 뇌출혈 범위의 질병이 아닌 그 이외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꼭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질환은 제가 사진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심장 질환 환자의 병원비 지급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이 58% 정도이고요. 그 외에 기타 심장 질환으로 부정맥, 심부전 등이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래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외 기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장혈관을 준비하실 때에는 심혈관 질환 진단으로 준비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이 허혈성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알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시청자분들께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꼭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험료 때문에 파산을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어서 파산하는 가정은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나에게 합리적인 보험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서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정윤 전문가님께서 이 이대 질환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이대 질환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전문가님들은 과연 이런 보험들을 어떻게 준비할까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이대 질환보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당연히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비롯한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해놓았는데요. 일단 혈관 질환 보장 자체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진단 이후에 대부분의 치료들은 시술과 수술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술과 시술비를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과 시술할 때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대 질환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ね、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꼭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험료 때문에 파산을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어서 파산하는 가정은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김지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보험에 있어서 가장 문의가 많은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제가 한 16년 이상 보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사회자님? 오늘 주제가 네. 암보험이니까 제가 맞춰보면 암보험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거운 주제인 만큼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암보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왜 다들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라고 확신하시면서 하나씩은 가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회자님? 아무래도 드라마나 요즘 매체에서 암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주변에서도 암에 걸리는 사례들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나도 가입해야 하나 하고 가입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한국인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39.8%, 여성은 34.1%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라는 이야기이고 10명 중에 4명은 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이라는 그 무서운 질병에 노출이 되다 보니 어느새 당연하듯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바로 암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한데요. 최소 30% 이상의 비율로 암에 확진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질병을 암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암 질병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암입니다. 우리의 몸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속에서 과잉 성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종양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 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의 침윤, 말 그대로 침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요. 추후에 우리는 악성 종양을 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암 발생 환자가 약 15만 명 이상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자님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 2000년도 초반과 2024년도의 공기 상태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절대 깨끗한 대기 환경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 건데요. 20년 전과 현재의 생활 습관이 같을까요? 그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 습관도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식습관 부분에서는 정크푸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을 접하기가 쉬워지고 또 외부 음식은 입맛을 더 자극하기 위해 건강에는 더 좋지 못한 조미료들이 많이 첨가된 음식을 쉽게 먹게 되고 바쁜 일상을 지내야 하다 보니 건강한 수면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이러한 반복된 악습관으로 우리의 신체 세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더불어 이바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직장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기적인 건강체크와 더불어 건강 이상을 느껴서 동네 병원을 내원하더라도 그 발달한 의학기술로 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건 바로 생존율인데요. 늦게 발견할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 기술이 없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생존율도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진단비일 거잖아요. 진단비는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진단비는 사실 여기 계신 보험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보험 전문가를 모시더라도 명확하게 진단비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르지만 오늘은 이제 저의 견해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 하면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암 환자분들의 걱정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는 기간 동안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를 조사해보는 결과로는요. 고액의 치료비, 생계 유지비, 치료 기간 동안 간병인 비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암은 치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을 전부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시 라이프 사이클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데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은 이제 요양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고액의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금액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암의 발생 위치, 침윤 강도, 치료 과정에 따라서 치료비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님,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 주제인 암과 같이 이렇게 진료비가 과도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위 자료의 제도는 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항목의 5%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훨씬 풍족한 복지를 받을 수 있기에 다행이지만 지원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라는 걸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그 위치, 침윤 강도, 치료 부분이 다행히 급여적인 치료로만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인 실손 의료비까지 청구를 한다 하면 더더욱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비급여로 치료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사회자님, 그 대표적으로 비급여로 수술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고 계실까요? 요즘에는 수술도 로봇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암 수술에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이 비급여 항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제는 암도 로봇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요. 그만큼 수술에 대한 위험률도 낮아지고 예후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적지 않는데 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겁니다. 해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움이 한몫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미리 암 수술비 또는 로봇 수술비 특약을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부담을 한층 줄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님, 그럼 수술한 다음에 바로 끝일까요? 아니요. 수술한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세대 항암 약물 같은 경우는 항암 약물을 통해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암세포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세포까지도 같이 사멸되는 아주 독한 약물입니다. 2세대 항암 약물로는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표적 항암 약물입니다. 표적 항암 약물은 위에 있는 1세대의 화학 약물과 다르게 그 암세포만을 쫓아가서 추적해서 사멸시키는 약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3세대 면역 항암 약물로는 나의 면역 세포를 회복시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면역을 키워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 건데 사회자님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같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환자 또는 이제 보호자라고 이제 한다라면 1세대 약물과 2, 3세대 어떤 약물을 사용할 것 같으세요? 그럼 당연히 좀 2, 3세대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몸이나 아니면 나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신기술인 2세대나 3세대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얘기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역시도 비급여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표적항암 약물의 비용입니다. 부위별로 약물도, 비용도, 사용 계열수도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 대장암의 얼비특수처럼 이제 약값이 저렴한데 사용 계열수가 높아서 총 비용이 높을 수도 있는 반면에 그 바로 밑에 스티바가의 약값은 고가인데 사용 계열수가 낮아서 총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팩트는 맨 우측 금액 적어 보시면 그 적게는 1,400만 원부터 높이는 이제 7,500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금액들이 전부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알게 되면 제가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사용을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표적항암 약물 비용을 준비하신다면 치료에 있어서 부담감은 훨씬 줄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비 그리고 항암 약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비나 아니면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특약들을 준비를 해놓는다면 따로 진단비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얘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치료하는 데 있어 문제될 건 없겠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던 없던 꼭 준비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 외적인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이유는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생계 유지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인에서 5인 기준으로 가구별 최소 생계 비용인데요. 이 금액은 정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불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고정 지출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암 진단을 받고 1년 혹은 2년 정도의 요양 기간을 갖게 된다면 이 기간 동안 나의 생계 유지비, 고정 지출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서 암 진단비는 요양 기간 동안 나 대신에 내 생계를 지켜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술비와 이 약물에 대한 특약뿐만 아니라 진단비도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입니다. 그에 반해 치료 역시도 잘할 수 있는 국가에 우리는 이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됐을 때 나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비를 사용해 나의 고정 지출을 해결을 하고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하는 비급여는 수술비 그리고 표적 항암을 준비해서 보다 높은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 상황에 걸맞게 컨설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변 전문가분들께 꼭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수 전문가님의 이 암보험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내 보험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님께서는 암보험을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지수 전문가님께서는 본인의 암보험을 지금 진단금은 얼마 정도로 그리고 수술비나 아니면 항암 약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 그것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 고정 지출을 보면 보통 이제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월 생계비, 그다음에 대출, 뭐 교육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비용을 저는 이제 곱하기 24개월, 2년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그 금액을 이제 우선 진단비로 잡고 추후에 그 비급여 부분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표적항암제 특약이 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특약을 지금 최대한으로 뭐 8천이나 1억 정도까지 넣어도 현재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최대한으로 넣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수술비 같은 거 그리고
네, 요즘에는 중입자 치료 이런 것도 항암 특약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진단비에 대해서는 내가 고정 지출을 한번 계산해서 곱하기 24, 2년 정도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다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안보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차경주 전문가님께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일 것 같으세요? 이름 그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 아닐까요? 그런데 좀 제가 궁금했던 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어떻게 다른 건데 운전자 보험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건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꼭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쉽게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책임 범위는 민사 책임이고 보상하는 범위는 크게 대인, 대물 보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손해 등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계약자가 보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타인의 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책임 범위는 형사 플러스 행정 책임이고 보상하는 범위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합의금, 자기 신체 손해, 기타 비용 손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만 준비를 하면 되는 게 아닌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한다면 그나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 졸음 등 부주의로 인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막중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인과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각 차량의 원상 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벌을 감소시키거나 그 책임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궁금해지는 게 사실 형사 책임을 감당할 정도로 사고가 나야지 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어질 것 같은데 저는 안전운전을 해서 그런지 이런 정도까지의 사고는 없었거든요. 정말 다행이네요. 경험을 해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경미한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정말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사회자님, 혹시 한 달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실까요? 한 달 30일 정도 기준으로 한 500건? 많으면 1000건 정도이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227건, 2019년 39,258건, 2018년 38,795건, 2017년 38,625건으로 평균 한 달간 2,900건에서 3,000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2,000건에서 3,000건까지 사고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1년 기준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수치가 좀 높은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수많은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로 구분을 하여 각각 처리 단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소권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네, 공소권이 있는 사고와 없는 사고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걸까요? 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교통사고는 경미한 피해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 손해 발생,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통해 경미한 사고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수월하게 이제 사고를 처리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통사고를 우리가 이렇게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첫 번째, 12대 중과실, 두 번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 세 번째, 보험, 공제, 계약 무효 또는 해지가 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되 죄를 묻겠다는 것인데요. 네, 12대 중과실을 포함해서 세 가지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네, 12대 중과실에 대한 경우는 생각보다 발생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도 운전 중에 잠깐의 방심, 사소한 실수,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해결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으로 인한 그 합의금이나 사건 해결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렵게 일하여 모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필수가 된 요즘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실수 그리고 졸음으로 인해서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장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장 내용에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네 가지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각각 어떤 경우이고 또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피해자 사망 시 두 번째,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 진단 시 세 번째,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서 공소 제기되거나 피해자 부상 등급 1에서 3등급 해당 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참작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합의나 공탁금을 맡겼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주는 담보가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네,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이 보험금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었는데요. 첫 번째 필수 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필수 담보는 어떤 건지 봐야겠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언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 경우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때, 두 번째,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약식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만큼의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이 담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겠죠.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맡아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 담보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담보도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담보는 벌금이었는데요. 이 말 그대로 벌금을 우리가 맞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가요? 네,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벌금 담보입니다. 운전자 보장 내용 위의 세 가지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세 번째 벌금까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은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아 형사적인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도 살펴볼게요. 네 번째 앞서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부치, 일명 자부치라고 불리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 대해서도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상 치료 비용. 첫 번째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운행 중인 사고에 따라 자동차에 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과 접촉 등 경우가 있습니다. 위 담보로 인해서 최근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인들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여 50만 원 등 지급받는 등의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셔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부치,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담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네 가지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본 건데요.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으로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 내용인데요. 사진 함께 보시면 민식이법으로 인한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고의와 과실 유무 상관없이 사망 시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 다치기만 해도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덜어주는 운전자 보험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민식이법은 많은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죠. 운전자 보험으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운전자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주의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 자녀를 데리러 학교로 차량을 끌고 가던 중에 갑자기 아이가 뛰쳐나와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요. 근데 벌금이 2,500만 원이 부과되었거든요. 근데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2천만 원만 보상이 돼요. 그것 외에는 모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운전자 보험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은 벌금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게 된 사례입니다. 네,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다가 운전 중에 갑자기 아이가 뛰어들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벌금이 2,500만 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2천만 원까지만 한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리 우리가 벌금을 납입을 하고 추후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사례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2,500만 원이 전부 다 보장이 되지 않고 2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로 운전자 보험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을 하셨고
추후 특약 한도를 보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대인에 관한 벌금의 한도는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벌금이 2,500만 원이 산정되어도 2천만 원만 보상을 받으신 겁니다. 대인 벌금뿐만 아니라 최근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대물 벌금의 한도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통해 부족한 특약의 한도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전자 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이 벌금에 대한 한도가 높아졌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 보험을 한 번쯤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사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을 해주어야지 보험사에서 추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방금 전 사례에서도 2,500만 원의 벌금이었잖아요. 이렇게 몇 천만 원의 벌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정이 된 게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추후에 지급이 아니라 미리 좀 지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몇 천만 원의 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2017년도 1월부터는 피해자와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을 요청할 시 바로 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2017년도 1월 이전 운전자 보험을 보유 중이시라면 이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벌금을 내야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들의 한도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지급 과정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사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18년도에 운전자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데 최근 주차를 하다가 벽과 추돌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알고 보니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보유 중인데 내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벽에 받은 사고잖아요. 얼마 전에 제 지인도 혼자 주차를 하다가 벽을 쫙 긁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지급이 되는 게 따로 있나요?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런 경우는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소견을 받았을 때 운전자 보험의 담보 중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에서 해당 급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미한 사고는 14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4급에 해당이 되셔도 가입 금액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 가입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사고 처리 후 치료를 받으셨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를 위한 보험인 운전자 보험을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한번 이 운전자 보험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이 여러 번 개정됐다고 했는데요. 올해 개정되면서 좀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좋을 특약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인 특약 이외에 아무래도 다치기 때문에 상해 쪽으로 좀 추가를 해서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를 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도 특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